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그냥 분석이기 때문에 추정치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미리 밑밥을 좀 깔아놓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직업주소 찾고 확인하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냥 대략적인 틀, 지금의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넘어가자라는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고래가 이제 새로운 고래가 등장을 했는데 28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예요. 3조 원을 태웠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열심히 분석을 했던 경기도 웨일님께서 잘 분석해놨던 거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이제 재미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놨죠. 자, 비트를 한 지갑으로 누적시켜서 단일 지갑으로 전 세계 4위 정도를 기록했던 지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래를 앞으로 BC1Q라고 이분께서는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지갑의 물량은 OTC로 통해 장외 거래로 추정을 했다. 참고로 시각화 기능을 설명이 편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걸 좀 그림으로 대체를 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0번으로 비트를 나눠서 받았고, 여기에서 이제 BC1Q에서 이제 원제이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고, 이걸 다소 받아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 원L이라는 고래가 탄생한 시점은 작년 7월에 반해 이 아래로부터 대량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2020년도 이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전에 연결되는 큰 물량 이동과 관련된 지갑은 19년도 이전, 거래와 연결된 지갑들 중에 수천 개 트랜잭션 기록을 보유한 지갑만 따로 추리면 대부분 불규칙한 매집 또는 차익 거래를 통해 마켓 메이커에 있는 지갑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 큰 물량이 모이면서 시장에 파장 없이 모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래소와 다이렉트 직결되어져 있지 않는 한대 모아 보았던 결과 아무래도 이게 이제 로빈후드 거 같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로빈후드 거. 그래서 거래소 물량을 가져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찾기에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입금도 아니고 출금 계정이면 여기에서 어차피 핫 월렛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탐색하기가 어렵고 무의미하고, 단순히 OTC 물량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트랜잭션이 너무 단순하고 익숙한 회사들이 많이 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 로빈후드 거래소 지갑은 맞지만 점프 트레이닝 전용 VIP 지갑이었고, 이게 상당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정 거래소와 VIP를 맺어서 이제 이렇게 또 계약서를 주고받고 형태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내놓았고요. 이거의 주인공, 직업의 주인공까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점이 뭐가 있었냐면, 자, 누군가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이제 대량 매수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심하게 티가 나죠. 왜냐, 지금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특정 레벨을 도달할 때마다 수급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매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역 로그 스케일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의 증가 속도는 성형에 가깝기 때문에 매수 가능성은 무조건 제외고, 무조건 준비된 OTC MM 물량을 받아온 곳인데, 지금의 도내시가 마른 부분에서 과연 VC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이분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어렵다, 너무 이제 힘들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쪽에서 좀 개입한 고래 물량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좀 남겨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쿠코인 거래소에 이제
반등과 그리고 테더의 보유량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쿠코인 비중이 거래소 자산 순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쿠코인 비중이 20%로 늘어서 거래소 내 다시 제일 많은 자산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상위 테더 지갑에서는 딱 소수점에 하나 틀리지 않고 20만 달러가 빠졌지만 기분 탓인 것 같으니 패스. 거래소 자체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캐시S를 누군가 테더를 이용을 해서 스프레드 가격을 끌어올리고 매수를 했고, 덕분에 거래소 내에서 캐시S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의 커브풀에서 테더가 넘쳐나서 50% 비중을 넘어가니 많이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쿠코인 거래소가 또 캐시S만 또다시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걸 또 보면서 약간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자금 세탁 혐의로 파리 검찰청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빡빡이 형, 바이낸스 형이 또 이거 그냥 원래 문제없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실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지방은행 위기 촉발일 때 또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리콘뱅크 부분에 따른 또 무언가 얽히면서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은행의 채권 1억 달러가 매각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거 너 알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M2 그로스 관계를 또 본다 하면 M2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도 같은 영향. 근데 이거는 만사 자산 자산군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거 만국 공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V, RV 지표로 보았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홀더 평균 매수가가 낮은 보릿 고개를 지난 후에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최적의 DCA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 추세를 잘 넘어가고 잘 매입을 해보면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올 건데, 요때 잘 인내심 있게 잘 버틴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이제 셀시우스에서 이제 나머지 알트를 다 갖다 팔고 비트와 이더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순이죠. 머릿속에 꼭꼭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를 보면 솔라나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 이더리움, 폴리곤 정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추가적인 바이낸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테더팀과 직접 12억 5천만 테더와 트론과 테더와 이더에 교환할 예정이라고 해서 약간 테더의 상당한 이동 부분,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시장을 또 떠난다라는 여건 때문에 바이낸스의 있는 시장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져 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재신청을 좀 했다라고 하고, 그레스케일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44%에서 40%까지 또 조정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블랙록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스가 이더리움 증권이 아닌 기타 카테고리 분류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집중 포화되었던 그 포지션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더가 탈중앙화된 모델링에 가까워지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블랙록의 ETF 시점을 이번에 신청을 했다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이 관계도와 저는 밀접한 영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어딨니? 기존에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12호의 디지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미리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요때다
이제 거의 다 막바지 단계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자, 나스닥이 가상자산 사업 스탁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올 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는 1월 9일자에 GBTC를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도 GBTC 물렸어요.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도 GBTC를 통해서 우회 투자 비중도 있습니다.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쪽을 좀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의 블랙록 ETF 신청은 뭐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짓거리다, 과거 뭐 이때까지 뭐 몇 년 동안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움직임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게 금융 쪽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는 금융의 패권을 또 어느 정도 이런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어차피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리 범주 안에 두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래소를 육성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야 시장에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그게 개입이 되고, 개입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라인에서 내가 좀 끊어주고 또 정책을 내놓고 이게 되는데, 관리범주 밖에서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에 있는 개입 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튈지도 또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리플 승소 시 리플은 1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드 형이 다 물량 다 던져서 떠나갔죠.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상대적 대비. 그래서 조금 더 가벼워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SEC 소속 변호사 리플 소송 수요일 내 판결이 날 것이다. 어차피 9월달 되면 뭐 나올 거니까 이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네 번째 고래에 따른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롱 포지션이 깨지고 나서 청산 차트 기준점으로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숏이 터져 나가는 게 좀 나와야 비로소 좀 유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기반, 야 지금 뭐 저점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저는 그 뭐 8월이나 9월달 정도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8월, 9월달 정도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는 이유는, 아직 마운트 꺽스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FTX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세 가지에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상과 물량 부분을 또 고려를 해서 또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도미넌스 추이도 유심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50%에 가까워지면 알트코인들은 생각보다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 기존 대비에서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50%를 넘어갔었을 때는 한 번 더 가버리는 현상이 나와 버리죠. 그래서 알트에 대부분 손이 안 갑니다. 누구나 이걸 좀 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패턴에서 더 추가적인 매입을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여전히 비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여전히 시장에 있는 판도가 더더더 이제
규제화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성장통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 내 인생에 포기라는 거 없습니다. 네, 인생은 실패하는 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난다 라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